어느 날 박할머니는 평소처럼 장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지만 아직 쌀쌀한 바람이 코끝을 스쳤고 길목마다 작은 장사꾼들이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의 손때 묻은 돗자리 하나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작은 점괘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청기누설, 운명을 봅니다. 할머니는 그저 흘끗 그를 보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점쟁이가 갑자기 휙 고개를 돌리더니 박할머니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할머니. 점쟁이의 쉰 목소리가 박할머니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뒤돌아보며 점쟁이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나 말이요? 점쟁이는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박할머니를 향해 휘청이며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잠깐만 서봐요. 할머니. 그냥 지나치면 후회할걸. 아이고, 뭐요? 나 점 같은 거 안 봐요. 그런 거 믿지도 않고. 뱀의 피가 마른 잎 사이에 섞여 흘러가고 있어. 그 피가 자리를 차지하면 뿌리까지 썩게 될 겁니다. 박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뱀의 피? 그건 또 무슨 해괴한 말이란 말인가? 점쟁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뱀은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니어도 품을 줄 아는 법이지. 하지만 그 알이 깨어나는 순간 집안은 흔들리게 될 것이야. 뭐라고요? 뱀이고 알이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리고 언제 봤다고 따박따박 반말이야. 어른 놀리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점쟁이의 말이 다시 박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피는 서로 닮는 법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누군가가 알을 품고 그걸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순간 박할머니의 등골이 오싹하게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점쟁이의 눈빛이 박할머니의 마음 한구석, 숨겨둔 비밀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돌려 빠르게 걸어가려 했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뒤숭숭했습니다. 점쟁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알을 품는 뱀. 박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참나, 별 헛소리도 다 하네. 나한테 뭔 뱀의 피야. 알을 품는 건 또 무슨 말이고. 하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쪽에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는 이상한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세상 참, 별 미친 놈도 다 봤네. 뭐하리니 뱀이니 하면서 겁만 잔뜩 주고 말이야. 그때 핸드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낯익은 벨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요? 여보세요. 아들아, 이 시간에 다 전화를 하고.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어딘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사실 좀 일이 생겨서요.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방금까지도 희미했던 점쟁이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치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놈아? 너 무슨 사고라도 친 거 아니요? 무슨 일이요? 박할머니의 목소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꼭 움켜쥔 채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평범하던 일상이 깨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큰일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말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주말까지 기다리라는 게 말이 돼? 지금 당장 말해봐. 내가 늙었다고 바보인 줄 알아? 뭐가 그렇게 급해서 주말에 내려온다는 거요?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말에 뵙겠습니다. 아니, 이놈이.
큰일 아니면 왜 뜬금없이 내려온다고 해? 큰일이네, 큰일이요.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서 살겠나. 하지만 아들은 더는 설명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주말에 뵈어요. 잘 주무세요. 뚝. 전화가 끊기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핸드폰을 쥔 박할머니는 멍하니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는 게 뭐요? 드릴 말씀이라니. 박할머니는 마음이 급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걸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답답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주말까지 기다리래. 그런데 이거 뭔가 수상하단 말이요. 이게 점쟁이 말하고 뭔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겠어? 그날 밤 박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숨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며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가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큰아들은 어색하게 기침을 하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긴 생머리에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방금 막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참이라 물기가 남아있는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웬일이냐? 저분은 또 누구고? 어머니, 인사하세요. 제 여자친구 민지예요. 여자친구?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제가 꼭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박할머니는 여전히 의아하다는 듯 민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예의 바른 태도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낯설미 할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일단 앉아보거라.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말해봐라. 이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뜸을 들이냐? 그게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순간 박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물컵이 탁자 위로 툭 내려앉으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아이를 가졌다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죄송해요.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려고요. 어머님, 놀라셨을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생겼으니 저희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결혼도 안 한 처지가 애를 가졌다니.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아이는 꼭 낳아서 키우고 싶습니다. 박할머니는 소파에 다시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갑자기 찾아와서 결혼이라니. 내가 언제 너한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냐? 어머니, 민지가 제 아이를 가진 이상 늦출 수 없잖아요. 요즘 다들 그렇게들 해요. 요즘은 아기가 워낙 귀해서 혼수로 아기를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박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민지라는 여자를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곱고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시선은 집안 이곳저곳을 스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집안을 둘러보는 게지? 잠시 후 박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어디 자꾸 쳐다보는 거냐? 뭐가 그렇게 신기해서 둘러보는 거야? 민지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머님. 집이 너무 정겹고 예뻐서요. 이런 분위기 있는 집은 처음이라 방도 많고 크고 좋네요. 그런 게 어디 있니? 다 오래되고 낡은 집인데 일단 앉아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 먼 길 와서 수고했으니. 그렇게 세 사람은 밥상에 둘러앉았지만 박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과 따끈한 국이 놓여 있었지만 민지는 젓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놓으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차려진 음식 앞에서 마주친 시선마저 애써 피하는 듯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상했습니다. 뭐가 입에 안 맞니? 밥맛이 없어서 그래. 아, 어머니. 민지가 요즘 입덧이 좀 심해서 그래요. 냄새 나는 건 잘 못 먹거든요. 특히 김치 같은 건 더 그렇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는 재빨리 젓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리더니 헐레벌떡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러고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하더니 곧 이어 헛구역질 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큰아들은 민지의 등을 토닥이러 따라 나섰고 박할머니는 혼자 앉아 식탁 위에 밥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자꾸만 불편하고 어색해 보이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그렇게 갑자기 터진 결혼 이야기와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다 치울게요. 그래, 그런데 너희는 어디서 지낼 거니? 결혼은 결혼이고 살림은 또 시작해야 할 텐데 사돈네는 뭐라 하시고? 큰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돈 어른들께는 이미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사정이 좀 그래요. 처제가 아직 같이 살고 있어서 남는 방이 없대요. 박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디서 살겠다는 거야? 아무래도 제가 사는 원룸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형편상 그게 최선이에요. 애가 태어나기 전까진 어떻게든 버텨야죠. 그 작은 원룸에서? 침대만 겨우 들어가는 좁은 원룸에서 방음도 안 되는데 이 울음소리 한 번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게 말이 돼? 네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그 꼴 보고 뭐라 했겠니? 박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큰아들과 며느리가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손주를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지내라. 집도 넓고 방도 몇 개 남는데 뭘. 정말요, 어머니. 큰아들은 놀란 듯 얼굴을 빛내며 되물었고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반가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내게 해주신다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할게요. 박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사정이 그렇니 여기서 지내도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긴장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조건이요? 무슨 조건이신데요, 어머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애 봐줄 생각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유치원에 보내든지 보모를 쓰든지 해야 할 거야. 민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지만 금세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건 당연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한테 패 끼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너희 둘이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집은 내가 힘들게 지키고 살아온 내 집이야. 너희도 너희 살림은 알아서 챙겨야지. 딱 그때까지만 살게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자리 잡고 나갈게요. 어머님께 폐 안 끼치도록 정말 노력할게요.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약속 꼭 지켜라. 나도 더 이상 참견하고 싶지 않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 큰아들과 민지는 거듭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 박 씨는 갑자기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새벽녘 시골 마을의 고요함을 깨는 다급한 소리가 박할머니의 잠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잠결에 부스스 몸을 일으키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새벽에. 민지가 양수가 터졌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뭐라고? 양수가 터졌다고? 그럼 얼른 병원에 가야지. 뭐해 지금? 민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터졌어요. 배가 너무... 빨리 가거라. 조심해서 가. 내가 짐 챙겨서 따라갈 테니까. 집 밖은 아직 새벽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민지를 조심스럽게 차 뒷좌석에 눕히고 급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참아.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민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힘겹게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박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별일 없어야 할 텐데 하필 이 새벽에. 잠시 후 뒤늦게 도착한 박할머니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들아, 민지는 괜찮니? 아이는 어떻게 됐대? 어머니, 아직이에요. 민지는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지금 상황은 괜찮을 거예요. 아이고, 무사해야 할 텐데 별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긴장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분만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밝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왕자님이 태어났어요. 큰아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얼굴이 환하게 변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고, 무사해서 참으로 다행이구나. 잠시 후 민지가 있는 병실로 안내받은 큰아들과 박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민지가 지쳐 누워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작고 귀여운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예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민지는 힘겹게 웃으며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보드랍고 앙증맞은 손가락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의 시선은 이내 아기의 얼굴에 멈추었습니다. 어디서부터인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우리 손주 참 곱네.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눈길은 아기의 눈썹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상하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눈썹이 지내야 하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눈썹이었지? 우리 집안 사람들은 죄다 쌍꺼풀이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지만 아기의 모습이 자꾸만 박할머니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아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예쁘죠? 민지 닮아서 그런가 봐요. 응, 그래. 예쁘긴 참 예쁘다. 박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나만 괜한 생각을 하는 건 하지만 내 눈은 틀림이 없는데. 아이의 첫돌을 맞아 박할머니의 집은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친척과 이웃들이 한둘씩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네며 준비된 음식들로 잔치 분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방 안에 앉아있던 아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나, 신기하네. 아이 얼굴이 참 똘망똘망하긴 한데 왜 이 집안 얼굴하고는 하나도 안 닮았지? 분위기가 미묘하게 흐르자 민지는 당황한 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애가 며느리를 많이 닮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엄마 닮았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말이야. 큰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진한 눈썹이나 쌍꺼풀 없는 눈매는 꼭 닮아야 하던디. 이 애는 어디 하나 그 집안 피가 안 보이네.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애들이 엄마를 더 많이 닮잖아요. 얘가 민지 닮아서 예쁘기만 하구먼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에는 은근한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진짜 다른 집 애 같네. 눈썹도 너무 흐리고 쌍꺼풀도 있고 저런 건 이 집안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응, 나도 그 생각했어. 할머니도 젊었을 땐 눈썹이 어찌나 진하셨다고 하던데. 박할머니는 그 말들을 들으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혼자만 이상하게 여겼던 그 아이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역시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이웃들도 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민지는 사람들의 말을 흘려듣는 척하면서도 얼굴이 굳어가는 것을 애써 숨기며 아이를 안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친척들이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박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주 돌잔치 때 들었던 말들이 계속 귓가를 맴돌며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늦은 밤, 큰아들이 박할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박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니, 아직이다. 왜 그러냐?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민지가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래요? 사람들이 오늘 와서 그랬다. 뭐라고요? 무슨 말인데요? 잔치에 온 사람들이 네 애를 보고 말이다. 이 집안 식구랑은 하나도 안 닮았다는 둥, 뭐가 이렇게 다르냐는 둥 그런 소리를 하더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가 왜 우리 식구랑 안 닮았대요? 박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애를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단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눈썹이 진하고 쌍꺼풀이 없는 얼굴이 특징 아니냐? 내 아버지도 나도 그리고 너도 그랬다. 그런데 그 아이는 눈썹이 너무 흐리고 쌍꺼풀이 아주 깊게 패여 있지 않더냐? 어머니, 그건 애가 민지를 닮아서 그런 거겠죠. 엄마가 괜한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웃들도 한두 명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나만 그랬다면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하니까 더 불안한 거 아니겠어? 내 눈에도 그 애는 너무 낯설다. 우리 집안에 없는 얼굴이야. 어머니, 제발 이런 얘기는 민지 앞에서 하지 마세요. 민지 듣고 상처받아요. 아니다, 아들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하지만 큰아들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애가 우리 집안을 안 닮았다는 말만 계속하시는데 무슨 말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애가 남자의 애라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네요. 어머니, 그럼 친자 검사를 받아보죠. 뭐? 이제는 확실히 해야겠어요. 친자 검사를 해서 제 아이가 맞다는 걸 확인하면 떠드는 사람들도 입 다물게 할 수 있고 어머니도 더 이상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 어머니도 애 때문에 이런 생각하시느라 불편하셨을 테니 그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박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다. 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좋아요. 그럼 검사 예약할게요. 이제 확실히 확인하면 어머니도 더 이상은 이런 얘기 하지 않기로 약속하셔야 합니다. 아들아, 내가 틀리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마음이 틀린 적은 없었는데. 박할머니는 가슴 한편에 불안함을 품은 채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몇일 후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식구들은 거실에 모여 묘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과 봉투를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소리마저 거실을 가득 메우는 듯했고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큰아들은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끝까지 떨리는 듯 종이를 내려다보는 그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큰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친자 관계 가능성 없음?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민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봐.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큰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민지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박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이게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니라니까. 내가 처음부터 애를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누구 애를 이 집에 데려와서는 내 아들 보고 아빠 노릇을 하라 했어? 네가 감히 이 집안을 우습게 보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했어? 민지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을 좀 해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 아이는 분명 당신 아이예요. 왜 저를 못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제발.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큰아들을 바라보며 호소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잖아. 우리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잖아. 큰아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는 민지를 조심스레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진정해. 알았어, 알았다고.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뭘 잘못된 게 있다는 거냐? 검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지만 큰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기다려보세요. 이거 병원에서 무슨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민지가 나한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실수라니? 그럼 병원에서 애를 바꿨다는 소리냐? 네, 맞아요.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실수로 애가 바뀌는 경우 그런 거예요. 이건 분명 병원에서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맞아요, 어머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무슨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저를 의심하세요? 어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여기서 지금 나만 제정신이야? 이것들이? 엄마, 일단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병원에 가서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괜히 민지를 이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럼에도 큰아들은 끝까지 민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민지야. 내가 병원에 가서 다 확인해 볼 거야. 결국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박 할머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흐린 날씨는 어디선가 비라도 내릴 듯 짙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차 안에는 숨 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에는 며느리 민지가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긴장과 불안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민지는 갑자기 울컥하는 듯 콧등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참지 못한 듯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차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병원 입구 근처에서 덜컹거리며 멈춰섰습니다. 큰아들은 뒤를 돌아보며 멍한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게 무슨 뜻이야? 자세히 말해봐. 그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의 아이예요. 큰아들의 얼굴은 순간 새파랗게 질렸고 핸들을 붙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기나 해. 그동안 나한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처음부터 너를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거짓말쟁이 같은 것.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하려고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준 게 고마웠고 이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처음엔 나도 후회했어요. 그냥 당신 아이로 키우면 될 줄 알았어요. 큰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 한편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큰아들은 마치 모든 힘이 빠진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울음을 멈추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은 다시금 숨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세 사람의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려. 지금 당장 내려. 민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아니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잘못했어. 하지만 큰아들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 나한테 기회라는 말을 꺼낼 자격이 너한테 있어. 그동안 날 속인 것도 모자라. 우리 가족까지 기만했잖아. 내리라고. 이젠 끝이야. 더는 내 말을 믿을 수 없어. 민지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큰아들은 그 손마저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결국 민지는 차에서 내렸고 차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큰아들은 그녀를 외면한 채 곧바로 차를 출발시켰고 민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은 민지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지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법정에서 모두 드러났고 재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지에게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리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박할머니는 큰아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걸. 사람을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 속을 봐야지. 내가 괜히 너희를 걱정한 게 아니야. 큰아들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 같아서 앞으로는 더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박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너도 내가 맡아야 할 가정도 다 무너질 뻔했어. 박할머니는 뒤늦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사는 게 참 험난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를 볼 줄 알아야 하는 법이야. 사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말이야. 이 이야기는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과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또 다른 교훈 가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